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7강, 살기 좋은 반려동물의 환경에 대해서, 오늘 12월 12일이네요. 오늘 날씨가 좀 풀렸는데, 제가 산중에 살면서, 제가 키우는 그 말티스하고 시쭈의 좀 섞인 품종인데, 겉모양은 거의 뭐 말티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. 그래서 산에 들어온 지 한 10여 개월 넘는데 처음에 텐트에서 그 계곡의 텐트에서 여름에는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황토방을 하나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우리 수린이한테 좀 미안한 부분은 이제 산중에 있기 때문에 좀 도시견들과의 이제 만남이 사실 좀 어려운 상태고, 대신에 이제 이 동네에는 이제 그 자유롭게 다니는 강아지들이 한 10여 마리가 있습니다. 뭐 어제도 뭐 남녀노소, 어제는 그 숙강아지인데 우리 수린이는 남강아지고, 어제는 이제 숙강아지인데 그 노르웨이 쪽의 그 품종인 것 같은데 좀 걔도 좀 섞였더라고요. 근데 이제 나이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수린이는 뭐 나이 가리지 않고 잘 놉니다. 그래서 조금 그 같이 놀아주는 시간이 적고 또 그 세련된 그 도시 강아지들과의 만남이 좀 적다는 부분이 좀 미안한 부분이긴 한데,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연 환경 속에 뛰어노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좀 그 마음이 흐뭇하고 합니다. 그 특히 날씨 좋은 날에는 그 헝겊으로 좀 길쭉한 거, 이제 그런 그 사람이 쓰는 용도의 그걸 마당에 양지 바른 곳에 놔주면 거기 올라가서 뭐먼 산을 쳐다본다든가 이제 바람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어찌 보면 그 제가 반려마을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반려동물 국제연구소 아이템 중에 또 야심작이죠. 그 반려마을 한 그 5천 세대 정도 되는 규모의 반려인 가정이 한 10,000평 정도의 그 마을을 조성해서 이제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시범적인 그 사업이 되겠죠. 일단 오늘 하는 그 살기 좋은 반려동물의 환경, 현대 한국인들은 아파트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마 7, 80%가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아파트에 대한 부분, 그리고 단독주택, 그리고 반려동물 국제연구소 ICM에서 조성할 그 반려마을, 요 세 군데에서 살아갈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,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그 반려동물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아파트에서는 아마 누구나 대부분이 이제 살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파트에서 뭐 1, 2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,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. 특히 뭐 한 10층 이상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는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해서,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단독주택, 그것도 이제 그 공기 흐름이 좋은 그 동산, 그 야트만한 동산의 그 중턱 정도. 뭐 지금 현재 사는 곳이 사실 조금 그 환경이 비슷합니다. 그래서 우선 아파트 쪽에서의 그 아파트에 많이 사는 분들이 많은 현실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얘들이 살기 좋으려고 하면 일단 아파트의 장점 자체가 그 보안성이 뛰어나죠. 그 관리 수위 아저씨들이 이제 그 지켜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, 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 되겠죠.
그리고 요즘은 아파트 주변에 이제 공원이라든가 지자체에 따라서는 어, 그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그 공원도 많이 생기는 거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사실 그 아파트 방 안에서 사는 아이들은 주인과의 대면에서 아무래도 행복을 찾아야 되겠죠. 자연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다른 동물들이라든가 또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이제 그런 행복감이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사실 반려인이 애써서 신경을 써서 데리고 나가야만 이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그나마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 전에 그 육광에 얘기했듯이 그 산책과 이제 뭐 야유회를 간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.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건 결국 인간과의 유대관계 부분인데 집에서 뭐 출퇴근 시간 외에는 좀 하루에 2, 30분이라도 이제 서로 놀아주는 것,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부분들, 이런 부분이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. 그리고 단독주택은 우리 세대 때는 그랬습니다. 보통 한 1층 대부분이 이제 1층 정도의 그 집들이 많았는데 어, 그 마당이 있는 경우가 많았죠. 그래서 사실은 가장 무난한 부분이 이제 단독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우리 세대 때는 그 가장 무난했습니다. 근데 현재 그 좀 갑갑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 아파트를 팔고 그 교외로 나가서 어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어릴 때부터 그 동네에 살았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뭐 3개월이 됐든 뭐 6개월이 됐든 그 반려인과 함께 그 동네 구석구석을 다녀보면 얘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그 시골에도 이제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 반려동물을 집 밖에 나갈 수 있도록 그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. 따라서 단독주택에 사는 장점은 뭐 잔디밭에서 논다든가 뭐 새들하고 논다든가 뭐 길냥이들하고 놀거나 이제 자연환경과 접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신선한 공기 이런 부분들. 세 번째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이제 반려마을. 이 반려마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유롭게 살면서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죠. 왜냐하면 반려마을에는 그 10,000평 정도 되는 마을 안에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. 그런 차가 그 지하로 다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건설할 때부터 지하로 그 자동차 주차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마을 안에서는 큰 개체들, 그 개, 고양이 등등 이제 이런 아이들이 로드킬을 당하는 사례가 없어지겠죠. 그래서 반려마을에서는 어, 보통 얘들이 나가면 사실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죠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하지만 대소변을 아무 군데 아무 데나 보더라도 반려동물국제연구소에서 사업화하려고 하는 드로봇 그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 변을 감지해서 스스로 치워주는 그 드론과 로봇의 합체로 해서
알아서 그 드로봇이 다 처리하게 됩니다. 현재 로봇과 드론의 기술이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마을에는 드로봇이 곳곳에 설치가 돼서 이제 우려하는 변 냄새라든가 이제 오염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기술이 반려마을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현재 전 세계의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나 이제 국가 단위로 하는 나라도 있고 대부분 기업 단위로 하게 되는데 반려마을을 하게 되면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들이 생산하는 뭐 자동차, 무인 자동차라든가 나르는 자동차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융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에게도 물론 이제 필요한 기술 혁명이긴 하지만 오히려 로드킬을 당하는 부분이 사람에 비해서 몇십 배 더 많은 몇십 배가 아니죠. 훨씬 더 많은 부분들, 특히 길냥이들 같은 경우는 로드킬을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. 제가 사는 이 청도에도 한 두어 시간을 달리다 보면 뭐 고양이라든가 고라니 이제 이런 아이들이 로드킬 사고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천 차단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반려동물 반려 마을에서는 또 수익이 생기게 돼서 웬만한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무료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5천 세대 인구로 따지면 한 10,000명이 조금 넘는 만 평의 공간에서 이 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여기에서 쌓여지는 데이터라든가 이제 생활 습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빅데이터가 쌓여지고 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뭐 CCTV라든가 이걸 통해서 반려동물의 생활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기업보다도 많은 정보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 국제연구소 ICM의 또 하나의 아이템인 반려동물 라이프 컨설턴트가 한 10여 명 상주를 하며 근무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반려동물 라이프 컨설턴트는 반려동물이 생활하면서 뭐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기록을 했다가 반려인과 상의를 한다든가 또 반려동물 라이프 컨설턴트의 주 역할은 반려인의 집에 방문을 해서 반려인의 집안 환경의 구조와 또 가족 구성원 그런 비율까지 다 따져서 적절한 뭐 사료 선택이라든가 용품 또 놀이기구 장난감 기타 등등의 반려동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컨설팅 해주게 됩니다. 컨설팅의 부분이 기존에 뭐 이런 서비스가 없기도 했지만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라이프 컨설팅, 반려동물 라이프 컨설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가정 판매라고 하는 과거부터 뭐 화장품 가정 판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복합되죠. 반려동물의 건강부터 해서 뭐 의식주 그리고 레포츠 얘는 이제 어떤 형태의 놀이를 좋아할 것이다. 그리고 가정의 가정 수입에 따라서 이제 가용 범위 내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
앞으로는 이제 컨설턴트가 그 반려동물에 필요한 모든 정보라든가 또 용품,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다 조언을 해주고 그 각 개인이 제시하는 뭐 한 달에 막그 5만 원이면 5만 원, 그 좀 풍족하게 해주고 싶다 하면 50만 원 내에서의 그런 서비스 그 프로그램을 반려동물 라이프 컨설턴트가 제공을 하고 기타 필요한 용품이나 서비스들을 가정으로 바로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.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반려마을은 사실 그 일자리를 종류만 해도 사실 수백 가지의 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반려마을에는 이제 반려마을 이장이 있게 되죠. 반려마을 이장이 있게 되고 뭐 반려마을 동장도 있게 되지만 그 가급적이면 그 반려동물 관련한 그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우선적인 입주권이 있고 또 반려마을에 입주하는 그 조건이 있죠. 외국인도 사실 그 투자라기보다 외국인을 유치하는 이유는 한 10% 가량은 그 전 세계 외국인들 그 이민을 통한 그 반려마을 입성을 계획 중입니다. 반려동물 국제연구소가 그 현재 뭐 해외 지사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의 그 반려제국의 그 시발국인 그 한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빨리 익힐 수 있는 게 이제 반려마을에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그들이 출장을 가든 아니면 그들이 살던 마을에 그 친척들이라든가 친구들로 하여금 그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의 그 지사, 그 각 나라의 지사 쪽을 또 연결해 줄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을 10% 가량 그 반려마을에 정착시키려고 합니다. 한국인들의 그 정서에 맞는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있고 또 외국인들은 이제 약간만 그 한국적인 정서에 그들이 살던 나라의 그 습관, 습성을 좀 플러스하게 되면 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채로운 측면에서도 이제 그들의 유입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차츰 그 5천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반려마을이 생기고 나서 한 5년 정도가 지나가면 5천 세대 중에 이제 한 80% 이상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 일에 그 종사를 하게 되는 뭐 직장을 반려동물 관련된 직장을 다닌다든가 혹은 그 반려동물 관련된 그 기업을 설립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반려마을은 사실 우리가 울산 하면 뭐 자동차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수원 하면 또 뭐 그 삼성 그 뭐 디지털 마을 이런 식으로 반도체 마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반려마을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추후에 그 반려동물 신사업과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도 강연을 할 것입니다.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4차 산업의 혁명의 경우는 인간이 하던 부분의 것들 뭐 제조부터 해서 유통 뭐 이런 부분들을 그
그 인공지능이 대체를 한다든가 뭐 드론이 대신한다든가 이런 대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그런 뭐 그 제조라든가 이제 유통 이런 부분보다도 없던 그 서비스,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존의 어떤 걸 대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. 그 새롭게 창조되는 그 사업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인식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4차 산업혁명보다 많은 일자리와 그 사업성을 논하는 이유가 뭐 반려동물의 그 품종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대체하는 그 4차 산업이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과 반려동물 신사업 안에는 뭐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을 뭐 유통하고 제조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없던 일자리와 또 제조라든가 그 서비스 공급 이런 것들이 우죽순처럼 생길 거기 때문에 훨씬 방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질문이 예상이 되죠. 결국에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물건을 제공하고 또 돈을 벌어 들이는 부분인데 반려인들이 사실 가난하면 쓸 여력이 없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전 세계에 생산되는 뭐 곡물이라든가 이제 먹거리 그리고 뭐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냥 파느니 너무 싸게 파느니 버리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해서 이제 그거를 없애고 했는데 그런 남아도는 자원이라든가 뭐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도 공급자들도 그 부분에 손해를 보지 않고 또 그걸 가져오는 측에서도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에서 그걸 추진을 할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 또 하나는 반려인이 과연 그만큼 연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통해서 반려동물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쓰는 이상으로 한 달에 뭐 1, 200 이상을 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. 이 부분은 사실 고무풍선처럼 한국에서 예를 들면 150조 시장에서 뭐 미국처럼 한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이제 규모 150조 시장 규모에서 한 7, 80조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인데 이제 그거를 1,500조 원 시장으로 만들었을 때 한국이 한 300조 원 정도의 포션을 수출, 내수 시장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1,500조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?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합집산.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 IT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오프라인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또는 협업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결국에는 전체적인 규모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 시장을 장악하는 형태로 갔는데 이 반려동물 신사업의 경우는 사실 사람 영역과 별개로 봐야 하겠죠. 따라서 대체하는 부분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반려인들이 충분히 반려동물에게
그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또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의 그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. 현재 그 강대국들이 주로 그 관심을 두고 사활을 걸고 그 경쟁을 하는 부분들이 자원이라든가 이제 기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각축을 벌이고 있죠. 그래서 그 한정된 자원에서의 그런 많이 갖기 위한 그런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, 반려동물 신사업은 사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반려동물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뭐 자원도 필요할 것이고 운송도 필요할 것이고 뭐 사람에 필요한 것들과 크게 차이는 없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쓰여져야 할 돈으로 반려동물 쪽에 오게 하는 것보다는 반려제국 자체에서 어떠한 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, 그렇다고 뭐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금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시장을 사람 식품 시장에서 뺏어와서 반려동물 시장으로 집어넣는 그런 류의 사업이 아니라 그 어찌 보면 좀 독자적으로 그 반려동물계 쪽에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, 그리고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. 그 부분도 반려동물 국제연구소가 그 추진하는 그 굵직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. 현재의 그 반려동물 사료, 그 주식이 되는 사료가 한국도 그 전체 규모 2조 원 시장, 2조 원이 좀 넘었는데 2조 원 시장에서 1조 원 좀 넘게가 용품이라든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죠. 뭐 1조 원 정도는 반려동물 그 수의료 시장, 그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부분이고, 그리고 1조 원 좀 넘는 금액 중에 한 7, 80%가 이제 사료 시장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뭐 1조 원 가까이 뭐 8천억 정도를 반려동물 그 사료와 관련해서 지출을 한다 해도 한국에서 내수 시장이 20조에서 30조가 되도록 만드는 데에는 기타 다른 영역에서의 약진이 필요하죠. 우리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음식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게 보통 1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 100만 원은 안 들어갈 겁니다. 한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 들어갈 것이고, 나머지 이제 기타 쓰여질 것이고, 그래서 연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. 특히나 이제 반려동물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무엇인가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서 사업은 하고 싶은데 막막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에 그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. 제 블로그에 가면 그 네이버에서 NEOBUSI 네오 비즈니스 약자인 NEOBUSI에 들어가시면 그 연락처도 있고 뭐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, 그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블로그에서 이제 쪽지 누르기를 누르면 거기에 메일로 보내기도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그걸 눌러서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, 제가 있는 여기는 이제 방 안에 있으면 그
전화는 안 되고 문자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전화를 해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영상 전화가 편리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산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당만 나가면 뭐 전화는 다 터지거든요. 그래서 영상 전화를 통해서 또 그 대화를 해도 괜찮습니다. 그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저도 산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가끔 뭐 대신 진료하는 부분을 통해서 용돈을 벌기도 하는데 근데 면접을 보러 뭐 서울이라든가 인근 대도시로 나가려고 하면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. 한국 사람들은 너무 체면 치레라든가 이제 뭐 갑과 을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신이 뭔가 원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꼭 먼 거리를 가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뭐 통신 기술을 발달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영상 전화가 그뭐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그 비용이 적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그 캠친구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하루 종일 그 상대와 토의를 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5명이고 10명이고 그 월 한 10,000원 정도의 비용이면 그 서로 그 미팅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익숙해질 필요도 있고 해서 영상 전화를 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. 자, 오늘의 주제 살기 좋은 반려동물의 환경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. 자신이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과연 어떤 환경을 원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뭐 또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반려동물복지연구소에 연락을 주세요. 그래서 그 사업화하는 데도 같이 노력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